예,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애널리스트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이러한 가상자산이 좀 빠르게 상승을 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요. 이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같이 한번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올해 전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유동성 공급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막대한 화폐를, 그러니까 막대한 그 통화를 지금 시중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무언가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이제 연장선상으로 지금 부동산, 주식 을 비롯한 여러 자산들의 가치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편승을 한 비트코인 역시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화폐 가치 하락에 굉장히 좀 좋은 대안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작년 10월이죠. 미국의 페이팔이 촉발을 했었던 그 각종 기관들의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페이팔이 그 페이팔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결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구매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2017년과 2020년을 이제 비교를 하는 이제 그러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과 2020년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 기관들의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지금 페이팔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페이팔에 앞서서 피델리티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큰 굴지 금융회사도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블랙락까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이제 결제기관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체인 애널리시스에서 이제 가져온 그래프인데,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북미, 즉 이제 미국이 되겠죠.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유입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 시장을 주도를 했었던 그 동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북미, 그러니까 즉 미국 쪽으로 그 시장의 주도권이 많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이를 매수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킬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탁 펀드 회사가 지금 연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 자산을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 그리고 과거의 동아시아에서 미국 굴지의 그 금융기관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디파이입니다.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 2017년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요. 2017년에는 그 당시 이제 ICO라고 하는 아이템이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ICO 시장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요. 대신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1월 20일 기준으로 24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예치금이 이 디파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 상에 좀 예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파이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높은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 농사라고 하는데, 그런 높은 이자율,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킬러 앱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의 그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디파이 르네상스가 열렸다라고 하죠. 폴카닷이나 에이다와 같은 그러한 이제 토큰들도 최근에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이게 전망이 그 이제 진행이 되겠냐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올해 가격 상승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상승 이유죠. 그 화폐 가치 하락, 그다음에 기관들의 시장 진출,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에 대한 인기, 이 세 개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배경이 됐었던 이러한 이유들이 지금도 역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가격의 완만한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기관들이 2020년에는 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뭐 토대를 마련을 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리면은, 2021년, 그러니까 즉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블랙락이 굉장히 뭐 빠르게 입장이 바뀌었죠. 뭐 비트코인 선물에 이제 투자를 하는 펀드를 2개 정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뭐 베네크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ETF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올해 그 금융기관들 쪽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가장 저희가 관심을 이제 갖고 지켜봐야 될 뉴스가 바로 이 비트코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금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를 좀 봤는데, 금 가격이 세 차례의 그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금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했었던 건 2000년대의 금 가격의 상승입니다. 금 가격이 2000년대에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004년에 그 상장이 된 금 ETF였습니다. 이렇게 금 ETF가 상장이 되면서 그동안은 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어려웠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금 ETF를 통해서 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가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이 비트코인을 그 결제하고 구매하기에는 이제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ETF가 출시가 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이 ETF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나 이제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금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더 이제 쉬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 시가총액의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단순히 이거를 뭐 그 비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금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의 시총의 30% 정도만 이제 그 성장을 했을 때 딱 JP모건에서 제시를 했었던 그 가격이 나오고요. 역시 이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비트코인 ETF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슈도 올해 이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부 그 미국 연준 의원들을 통해서는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 불안감을 달랬죠. 지금은 이제 긴축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고, 2023년까지는 좀 이렇게 금리 상승이 나타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그 새롭게 재무장관으로 취임을 하신 옐런 전 연준 의장 역시도 지금은 이제 그러한 빚에 대한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논의보다는 빠른 경제 살리기, 즉 다양한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슈도 결국에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요인이 올해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좀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키워드를 디지털 자산 내의 차별화 심화로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가상 자산 시장에 이제 수천 가지의 다양한 가상 자산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는 적어도 올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이 이 가상자산 중에서 새로운 자산군 혹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기관 입장들은 이러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새롭게 자산군을 편입을 할까에 대한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올해 2월 달에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융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가장 큰 수급의 주체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017년과 같은 이제 그 여러 코인들이 이제 동시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SEC에서 그 리플을 증권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면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리플이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지금 뭐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SEC는 멈추지 않고 이제 다른 토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지금 현재 이러한 SEC의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렇게 증권으로 이제 분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역시 상대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러한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러한 이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제 쏠림 현상은 좀 심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의 그 시총 점유율이 한 뭐 70% 가까이 정도 되고, 이더리움이 한 뭐 15% 아니 10% 좀 내외 정도인데, 아마도 이 두 자산이 합쳐서 거의 90%에 육박을 하는 그런 이제 도미넌스를 올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디파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디파이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더리움 2.0이라든지 이러한 그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역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기관 진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이유는 제가 여기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직까지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차례 해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복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투자자 보호를 못한다라고 하는 금융당국의 이제 압박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는 피델리티,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 몇몇 은행들이 이 수탁 서비스, 즉 커스터디 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조금은 희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믿지 못하는 기관들의 이러한 그 자산을 수탁을 이제 의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은행이 이제 대표적이 되겠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춘 금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신뢰를 좀 보강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기관 진출들이 본격화되는 이제 그러한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CBDC입니다. 그 중국이 이제 CBDC 발행에 이제 가장 그 적극적인 국가인데, 이미 세 차례의 이제 자체적인 실험도 어느 정도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언제 CBDC 발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동안 좀 다소 부정적이었었던 기류가 작년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은행 안에서 이 CBDC를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러한 팀도 이제 조직이 됐고요. 아마 이제 올해 뭐 파일럿 프로그램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동안 저희가 이게 결국에 발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 발행을 하는 이제 그러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CBDC 쪽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제 국가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 이 CBDC 발행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해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금 유출을 이제 막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중국은 각종 페이,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를 넘어서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입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흔히 말하는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지금 넘보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금융, 즉 화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결제가 되는 이게 스위프트에서 제가 나온 그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결제되는 그 국가 간의 결제 비중이 달러가 40%인데 지금 위안화는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가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동안 이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IMF 특별 인출권에도 이제 마침내 편입이 됐지만 그 비중은 11%까지 채 되지 않고요. 그 미국이 달러와 그 원유 결제를 통해서 그 달러의 패권을 잡았듯이 중국도 상해 원유 거래소를 런칭을 했지만 이 역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이 CBDC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 중국의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죠. 이 플랫폼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을 이 CBDC로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위안화를 사용을 하는 국가를 많이 늘림으로써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달러의 아성에 이제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그런 발판으로 이 CBDC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파이입니다. 최근에 디파이와 관련된 이 프로젝트의 토큰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윤이라든지 1인치 토큰이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디파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지금 뭐 지난 1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240억 달러의 그 고객 예치금, 그러니까 TVA를 지금 뭐 넘어섰는데 디파이 지갑의 활성화 역시 뭐 최근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디파이가 이게 과연 그 금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뭐 아직 그 의구심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디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뭐 이런 디파이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나올 때마다 늘상 나온 얘기가 전 세계의 70억 중에서 뭐 상당수가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디파이가 그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아직은 좀 낮지만 디파이가 과거와는 달리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은 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그러한 파생 상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이야 굉장히 그 찻잔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이제 조그만 이제 바람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감이 높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디파이 시장이 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파생 상품이나 여러 상품들이 이 디파이 시장으로 좀 접목이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디파이 시장의 성장은 뭐 이제 한창 현재 진행형이고 그 기존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뭐 사랑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역시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관련된 인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NFT, 뭐 대체 불가형 토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NFT가 당장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하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 NFT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뭐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당장 올해부터 그렇게 빠른 이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NFT의 원조라고 할 수 있었던 STO도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점도 이제 이를 좀 방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NFT를 여섯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이유는
이게 과거에 저희가 앞서 디파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되겠어라고 했었던 것들이 최근에 정말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는 NFT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도 그 변화의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희의 삶도 많이 바뀌었지만 많이 바뀐 게 있는데 이제 이 예술품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술 전시회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주를 10분 활용을 한 이 그림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림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NFT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NFT의 가장 큰 한 축이었었죠. 게임과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 좀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가장 빠르게 응용이 될 수 있는 게임과 예술품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향후에 분명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시장으로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 시작이 오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먼 이야기 같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 정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및 제도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규제나 제도화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2017년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2017년과 다르게 지금의 규제는 이걸 이제 제도화를 하기 위한 쪽으로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17년에 이제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제도화를 시키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쪽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옐런 연준 의장,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악재가 좀 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죠. 옐런 전 연준 의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무부 장관께서 이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거래를 이제 엄중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이 이제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딱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았으면은 이 암호화폐를 통한 모든 것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한 금지가 아닌 불법 거래에 대한 이제 금지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임명이 된 일종의 친 블록체인, 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네거티브 규제보다는 정말 이제 제도화에 맞는 이제 그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특근법이 이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년 2022년부터는 과세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제도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제도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규제나 제도화에 대한 우려는 과거와는 달리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를 좀 말씀을 드 그 7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2017년과 같은 모든 코인의 상승이 아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CBDC가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중국 쪽이죠. 그다음에 디파이나 NFT는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규제 및 제도화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음지에서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점차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양성화되는 이제 그런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투자자들 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2017년과 달리 저희가 이제 가격에만 이제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트렌드들이 변하고 있고 이 제도권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함께 지켜보시면서 관련된 산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